어떤 예고도 없이 삶의 가장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석 달 남짓이라는 차갑고도 무거운 선고가 내려진 날이었죠. 수술조차 가망이 없다는 말은 병실의 공기를 돌처럼 굳게 만들었어요.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후회보다 더 깊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아버지가 쓰러진 이 시기에 평생의 반려였던 어머니의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치매라는 이름의 낯선 병은 어머니를 점점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을 평온한 시골집에서 보내고 싶어 했지만 홀로 남겨질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그 발길을 무겁게 잡고 있었어요. 은하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어요. 눈앞에 놓인 길은 두 갈래였지만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분명 공기 좋은 시골집에서의 평온한 마무리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아버지를 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다고 기억을 덤불 속에서 헤매는 어머니를 낯선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눕힐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때때로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딸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선택처럼 느껴졌죠.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도리와 어머니를 향한 평생의 책임감. 그 거대한 두 개의 무게가 은하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그저 시간을 멈추고만 싶었어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남편 승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자신이 장모님을 모시겠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죠. 회사를 이끌어가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그것도 혈연 관계도 아닌 치매에 걸린 장모님을 돌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비쳤던 인자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은 은하의 모든 경계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고마움에 앞서 미안함이 밀려왔고 그 미안함은 곧 남편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변해갔죠. 그 굳건한 믿음에는 그러나 무거운 대가가 따랐어요. 승주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지금 회사는 사실상 대표가 부재 중인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자신이 비록 사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사원이라는 직함으로는 수십 년간 아버님을 따르던 임원들과 거래처들을 완전히 통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중요한 계약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법적인 대표이사가 되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일견타당하게 들렸어요. 은하 자신도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기에 리더십의 공백이 조직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맡아주겠다는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은하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사위가 결혼 직후 잘 다니던 회사를 상사와의 불화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그만두었을 때부터 아버지는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를 돌봐준다는 그 약속의 무게와 딸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아버지는 결국 승인을 뜻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고 아버지는 그토록 원하던 시골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은하도 아버지를 따라 시골집에 머물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로 했죠. 서울의 집에는 어머니와 남편 승준, 그리고
그가 새로 고용한 간병인만이 남게 되었어요. 은하는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승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다정했죠. 오늘은 장모님과 공원을 산책했으며 점심에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갈비탕을 외식으로 드셨다고 했어요. 그의 상세한 설명은 은하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잠재워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는 은하의 부탁은 번번이 기묘한 타이밍에 가로막혔죠. 지금 막 약 드시고 주무시기 시작했다느니. 오늘은 치료 시간이 늦어져서 지금 막 병원에서 돌아오시는 길이라느니 하는 변명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산책을 나갔다가 공원 벤치에 휴대전화를 깜빡 잊고 두고 왔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까지 전해왔어요. 치매 환자에게 휴대전화가 무슨 소용이냐며 새로 사들이는 것을 잠시 미루자는 남편의 말에 은하는 더 이상 조르지 못했죠. 그저 남편이 너무 바쁜 탓에 자신과 장모님 사이의 일까지 세세하게 챙기기 버거운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병세는 다행히 시골의 맑은 공기 덕분인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은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도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죠. 결국 은하는 단 하루라도 어머니의 얼굴을 직접 뵙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잠시 부탁드리고 이른 아침 서울로 향했어요. 몇 주 만에 돌아온 집. 하지만 익숙해야 할 그 공간은 은하를 완강히 거부했어요. 몇 번이고 다시 눌러본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으로만 돌아왔죠. 당황한 은하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의 경계심 가득한 물음이었어요. 누구시냐는 그 물음에 은하는 이 집주인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자신들은 일주일 전에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사 왔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전 집주인의 손님이신 것 같으니 그분께 연락해 보라는 말과 함께 문은 굳게 닫혔어요.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자신과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어머니가 계시던 그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머릿속이 거대한 종에 부딪힌 듯 윙윙 울렸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10번. 신호음은 애타게 이어졌지만 그는 끝끝내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 건가요?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어떻게든 이 악몽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려 애쓰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울린 전화벨 소리가 은하의 남은 이성마저 끊어놓았죠. 발신자는 아버지를 돌보던 시골집의 간병인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온 소식은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맑은 정신으로 농담을 건네던 아버지였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는 그렇게 홀로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행방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과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은하를 덮쳤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지고 텅 빈 복도에는 은하의 소리 없는 오열만이 낮게 가라앉았어요.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텅 빈 눈으로 아버지의 영정사진만 바라보던 은하의 앞에 며칠 만에
남편 승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그의 등장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죠. 그의 곁에는 은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가 아닌 잔뜩 도끼가 오른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은하는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영정 앞이라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행방과 팔아버린 집의 행방을 물었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어요. 사위가 미쳤다고 치매 걸린 장모를 집에서 모시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이치에 맞아도 그 반대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음을 인정하는 자백과도 같았죠. 승준 역시 제 명의로 된 집을 내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들은 이미 은하의 가족이 살던 집을 판 돈에 시어머니의 돈을 보태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마친 뒤였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의 거처는 아주 편안하고 좋은 요양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간 곳은 이름만 요양원일 뿐 도시 외곽의 음습하고 낡은 건물이었죠. 소독약 냄새와 알 수 없는 악취가 뒤섞인 복도를 지나 가장 구석진 다인실에서 은하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창가를 멍하니 바라보던 어머니는 은하를 발견하고도 한참을 알아보지 못했죠. 한때 고왔던 얼굴은 생기를 잃고 푸석했으며 앙상하게 마른 손목은 그녀가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하게 했어요. 은하가 울면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돌린 어머니는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어요. 은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죠. 미국에서 최고급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노리던 비열한 사기꾼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회사와 어머니의 존엄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주고 말았어요. 은하는 당장 어머니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모시고 나와 우선 아버지가 계시던 시골집으로 향했어요.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어머니를 그곳에 잠시 모셔둔 뒤 은하는 다시 상복을 입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은하는 그곳에서 남편의 두 번째 배신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했어요.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 남편 승준이 한 젊은 여자와 장례식장 구석의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죠.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은하는 저도 모르게 그들의 뒤를 따랐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승준이 대표가 된 직후 채용했다던 비서 예슬이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은하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오빠, 대체 이혼은 언제 해줄 거야?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라는 여자의 애교 섞인 투정이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소름 끼치는 대답이 이어졌죠. 조금만 기다려. 저 장모만 죽으면 보험금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거든. 내가 소개해준 그 요양원 정말 최고더라. 우리 할머니도 거기서 한 달 만에 가셨잖아. 그들은 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장례식장에서 이제는 은하의 어머니가 죽을 날을 태연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감금, 남편의 배신과 사기극.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밝혀진 지금 은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그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아버지의 마지막을 법적으로 도왔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애도를 표하며 아버님의 장례가 끝나는 대로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출장 때문에 장례식장에 직접 가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정서방에게 회사를 넘기는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미 업계에는 최승준 대표가 취임한 이후 회사가 급격히 휘청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죠. 실력도 없는 비서를 고위직에 앉히고 법인 카드를 개인 돈처럼 사용하며 기존의 중요 거래처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아버님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은하에게 아버님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남겨두신 특별한 조항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었죠. 그것은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고르였어요. 변호사가 건넨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함께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본 회사 양도 계약은 사위 최승준이 장모, 즉 은하의 어머니를 자택에서 성심성의껏 봉양함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만일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장모를 타 시설에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등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본 계약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더욱 놀라웠죠. 계약이 파기될 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포함한 모든 경영 권한은 즉시 딸 은하에게로 양도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사위의 뻔뻔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딸의 결혼 생활이 깨질 것을 염려해 차마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이렇게 촘촘하고도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거죠. 변호사는 덧붙여 아버님이 이 계약서와는 별개로 이미 회사 전체 지분의 과반수가 넘는 60%를 오래전에 은하의 명의로 돌려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은하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승준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국 명예 이전을 허락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변호사는 서류 더미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더 꺼내 은하에게 건넸어요. 아버지가 은하에게 개인적으로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힘겹게 눌러 쓴 듯한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눈앞을 가득 채웠어요. 내 딸 은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가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겠지.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정서방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깊어진 딸의 사랑을 꺾을 수 없어 지켜만 보았다고 했어요. 특히 아내의 치매를 돌보겠다는 그 말에서 오히려 더 큰 위선과 탐욕을 느꼈다고 고백했죠. 만약 그자가 아빠의 예상을 벗어나 진심으로 내 엄마를 보살피고 회사를 잘 이끈다면 이 편지는 그대로 폐기될 거야. 하지만 만약 그가 본색을 드러내고 너와 내 엄마를 기만한다면 이 편지를 읽는 즉시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하거라. 그 회사는 아빠가 평생을 바친 곳이자 원래부터 내가 이끌어야 할 너의 자리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하고 또 믿고 있었어요. 늘 응원하고 사랑한다. 내 딸아.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은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남편을 믿어보라며 아버지를 설득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런 자신까지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죠. 아버지의 편지는 은하에게 슬픔이자 동시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죠. 당장 변호사와 함께 회사를 되찾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은하는 최대 주주의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죠. 이사회 명부는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대표 선임의 건이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이사회에 참석한 승준과 그의 곁을 보란 듯이 지키고 있던 내연녀 예슬은 은하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아니, 전 사장 따님이 여긴 어쩐 일이실까? 지분도 없는 분은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거 모르시나? 승준의 조롱 섞인 말에 은하는 준비해온 서류를 모든 이사에게 배포했어요. 그곳에는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의 특수 조항사본과 은하가 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한 최대 주주임을 증명하는 주주 명부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 역시 남은 지분 10%를 딸에게 위임한다는 서류에 직접 서명했어요. 승준이 가진 지분은 고작 10%였죠. 은하는 그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순간 그의 대표이사직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음을 모든 이사 앞에서 차갑고도 명확하게 선포했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어요. 승준은 서류를 거칠게 움켜쥐고는 이런 조항은 본 적도 없다며 사문서 위조라고 고함을 질렀죠. 하지만 함께 배석한 변호사가 아버님이 직접 공증까지 마친 원본 서류를 제시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사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 주주인 은하의 뜻에 따르기로 암묵적인 동의를 마친 상태였죠. 은하는 승준의 해임안을 즉시 가결시키고 이어서 신임 대표로 자신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죠. 은하는 총무팀에서 비밀리에 수집해 온 승준의 법인 카드 유용 내역과 내연녀 예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내역,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횡령의 증거들을 추가로 공개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연녀 예슬은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모든 것은 최승준 대표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울먹이기 시작했죠. 은하는 그 추악한 두 사람을 향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수십억 원대의 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통보했어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두 사람 모두 당장 나가라는 싸늘한 명령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아버지의 원래 자리였던 대표이사실에 앉아 밤새 준비한 회사 정상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대표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어제와 똑같은 옷차림의 승준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죠. 그는 여기가 누구 자리인데 앉아 있느냐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은하는 어제부로 이 회사의 대표는 자신이 되었음을 상기시켰죠. 그리고 그의 모든 개인짐은 이미 상자에 담아 회사 앞 분리수거장에 내놓았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 5시에 수거 차량이 올 예정이니 그 전에 알아서 챙겨가라는 말도 잊지 않았죠. 승준이 현실을 부정하며 행패를 부리려 하자 은하는 이미 호출해 둔 보안 업체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신고했으니 저 사람을 즉시 끌어내 달라는 요청이었죠. 건장한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내가 이 회사 대표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가는 승준의 모습은 한때 회사를 손에 넣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굴었던 자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하고도 비참했어요. 남편의 몰락은 곧 시어머니의 몰락을 의미했어요. 아들이 대기업 사장이라며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은행은 승준이 대표 자리에서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호화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고 독촉했어요. 승준이 소송비와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죠. 시어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하를 찾아와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아들에게 보태주었던 1억 원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은하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지 오래였죠. 그녀는 결국 아들이 벌인 사기극의 대가를 함께 치르며 한때 며느리였던 은하가 살던 집보다도 못한 곰팡내 나는 어두운 골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매일같이 며느리의 수발을 받으며 호의호식할 꿈에 부풀었던 그녀의 말로는 아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 그 자체였죠. 모든 것을 잃은 승준이 마지막으로 은하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은하의 회사 앞에 나타났죠.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이 권력에 눈이 멀어 잠시 이성을 잃었다며 제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만은 거두어 달라고 빌었죠. 그 돈을 갚으려면 평생을 일해도 모자란다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심지어 지금이라도 장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세사 누구보다 극진히 모시겠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말까지 쏟아냈죠. 은하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영혼 없는 말도 내뱉을 수 있는 껍데기만이 남아 있었죠. 은하는 그에게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오신 어머니를 다시 그의 손에 맡길 일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제부터 그 값을 치르며 평생토록 실감하게 될 거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대화였죠.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승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내연녀 예슬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각자의 죗값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느라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죠. 하지만 은하에게는 그들의 몰락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유산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의 무너진 건강을 되찾아 드리는 일이었죠. 승준이 망쳐놓은 회사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중요 거래처들은 신뢰를 잃고 떠나갔으며 유능한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에 회사를 떠난 뒤였죠. 은하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남은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경영학을 배우게 했는지, 왜 그토록 이 회사를 아꼈는지 대표의 자리에 앉고 나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그 자체이자 수많은 직원의 삶이 걸린 무거운 책임이었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은하는 이제 아버지의 회사를 이끄는 당당한 대표가 되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기만 하던 일이었지만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 회사는 기적처럼 다시 안정을 되찾았어요. 아버지의 곁을 지켜왔던 오랜 직원들이 마치 딸을 돕듯이 은하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들은 회사가 망가지는 꼴을 보느니 떠나려 했지만 은하가 돌아와서 다시 예전처럼 회사가 돌아오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은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지지 속에서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매일 배워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1년 넘게 공들인 신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죠. 어머니의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물론 치매라는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가끔 길을 잃거나 깜빡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지셨어요. 끔찍했던 요양원의 기억 대신 시골집에서 은하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죠.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다고 해요. 전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알아보고는 황급히 주방으로 숨어버렸다고 하죠. 앙상하게 마르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는 그 모습에서 그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어머니는 덤덤히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남편이었죠. 그는 또다시 사업을 벌이다 3달 만에 망했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은하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아버지를 허망하게 보낸 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후회로 남아있지만 그만큼 어머니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다음 주 어머니와 함께 떠나는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며 은하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유산 위에서 굳건히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복수심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걸요. 남편 승주는 지금도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여기저기서 사업을 벌이다 번번이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며 살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고생만 하다 건강마저 나빠졌다고 하죠.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에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면 은하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요. 가끔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기도 하지만 은하는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대답해 드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는 지금도 은하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며 힘을 얻죠. 늘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면 여전히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함과 다짐의 눈물이죠. 회사에서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구상만 하셨던 사업이에요. 은하는 그 꿈을 이어가고 있죠. 직원들도 모두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한때 승준이 대표였을 때 떠났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은 은하에게 말해요. 회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떠났는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 생전에 그 회사로 돌아온 것 같다고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고요. 은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최근에는 업계에서 은하를 주목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회사를 맡아 이렇게 훌륭하게 경영한다며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죠. 하지만 은하는 대부분 거절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엔 아직 아프고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있거든요. 대신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해요.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시골집에 가요. 아버지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요.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를 찾으세요. 당신 남편이 어디 갔냐고 물으시죠. 그럴 때마다 은하는 조금 여행을 가셨다고, 곧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드려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시는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가세요.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거짓말로 어머니의 평온을 지켜드리는 게 맞는지, 은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승준이 대표였을 때 잃었던 거래처를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 거래처 대표님이 은하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친께서 계실 때의 그 신뢰를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기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은하는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직원들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젊은 여자 대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은하를 진심으로 따라주죠. 은하도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대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회사 창립 기념일에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회사를 지켜온 임원 한 분이 건배사를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사장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도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하는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회사 설립 20주년 때 찍은 거예요. 직원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계시죠. 은하는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이 회사를 더욱 크고 튼튼하게 키워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겠다고요. 요즘 은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의 치매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 끔찍한 요양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걱정되거든요. 아버지의 회사가 더 안정되고 성장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재단 설립에 쓸 생각이에요. 어머니처럼 갑자기 치매에 걸려 가족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 계획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비록 치매 때문에 다음 날이면 잊으실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도 은하의 꿈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승준과 이혼 소송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회사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죠. 승준은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거예요. 그것이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죠. 가끔 은하는 생각해요. 만약 아버지가 그 계약서에 특수 조항을 넣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승준이 정말로 어머니를 잘 모시고 회사를 제대로 경영했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그런 일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본성이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요. 결혼 전에 보였던 작은 신호들, 회사를 함부로 그만둔 일, 돈에 대한 집착, 모든 게 이미 드러나 있었죠. 다만 은하가 사랑에 눈이 멀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때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은하는 그렇게 했고, 이제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 주 제주도 여행이 기대돼요. 어머니와 단둘이 떠나는 첫 여행이에요. 호텔도 예약하고 가볼 만한 곳들도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들로요. 여행 가방을 싸며 은하는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회사에서는 은하가 없는 동안을 대비해 부사장님께 업무를 인계했어요. 처음으로 일주일이나 회사를 비우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되지 않아요. 이제는 직원들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여행 전날 밤, 은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어요. 늘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그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죠. 은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서랍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살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요. 다음 날 아침, 은하와 어머니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여행 가방을 보며 신이 나셨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은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주도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머니와 저 단둘이서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은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은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은하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승준이 있겠죠.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불쌍할 뿐이에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돈과 권력을 얻으려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모두 잃어버린 사람. 그가 앞으로 평생 안고 살아갈 후회와 자책이 가장 큰 벌일 거예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어머니는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셨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다고, 공기가 맑다고 하시며 좋아하셨죠. 은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행복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주문했죠. 어머니는 맛있다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셨지만 은하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산책했어요. 어머니는 은하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으셨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모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은하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어머니와 함께한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일주일간의 제주도 여행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했죠. 어머니와 함께 성산일 출봉에 올라 일출을 받고 섭지코지 해변을 거닐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가끔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우리가 왜 여기 있냐고 물으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은하는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여행 왔어요. 엄마랑 저랑 둘이서요. 제주도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잠이 드셨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은하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삶을 소중히 살아가겠다고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사장님이 받으셨죠. 일주일 동안 별일 없었다며 대표님 덕분에 회사가 정말 안정적으로 굴러간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은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막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죠.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병, 남편의 배신, 회사를 되찾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안정.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은하를 만들었어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요. 이제 은하는 알아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걸요. 다음 날 출근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행 잘 다녀왔냐며, 피부가 좋아 보인다며 농담을 건넸죠. 은하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이끌 수 있다는 게요.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에 앉으니 매일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회사를,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오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은 은하에게 말했어요.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회사가 정말 좋아졌다고. 예전 사장님 생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젊은 감각과 아버님의 철학이 잘 어우러져서 최고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은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죠.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흡족해 하실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준비한 기획안을 검토하며 은하는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대표님과 일하는 게 정말 즐겁다고. 배울 점이 많다고요. 은하는 미소 지으며 고마다고 했어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자신도 즐겁다고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함께 성장하는 것.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을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지만 간단한 요리는 아직 하실 수 있으셨죠. 은하는 기뻐하며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모녀가 함께 준비한 저녁 식탁은 그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했어요. 식사를 하며 어머니는 물으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은하는 하나하나 얘기해 드렸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다고,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하는 창밖에 별을 올려다봤어요.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버지일까? 하늘에서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하는 속으로 말했어요. 아빠, 오늘도 잘 지냈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 제가 아빠의 뜻을 잘 이어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은하의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소중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교훈이 되었고 현재의 행복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었어요. 승준이 꿈꿨던 권력과 돈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지만 은하가 지켜낸 사랑과 책임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성공이에요. 은하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은하는 감사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모든 사람들께. 이 모든 축복에 감사하며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아요. 그렇게 은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진 딸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한 사람의 이야기요.